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를 한번 읽고 해석해보고 좋은 문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여자의 열매는 여러 단편이 묶인 단편 소설집의 대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도 한 편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편의 내 여자의 열매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강 작가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남편이 화분에 심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해요. 여기서 등장인물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 줄거리 읽겠습니다. 아내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를 일정 기간만 머물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좀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전에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현재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전세 자금이나 이제 결혼 혼수품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서 떠난다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결혼 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이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밀집화된 도시에 30층 규모의 닭장처럼 규격화된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남편이 계획을 해요. 근데 아내는 난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싫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남편의 뜻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내는 공해도 심하고 답답한 아파트가 싫어서 계속 떠나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결혼 4년째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몸에서 약간 푸릇한 이제 피멍이 발견이 돼요. 그 병원을 가보니까 특별히 병명도 모르고 그런 또 피멍이 든 곳이 그렇게 되게 아프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멍이 온몸에 계속 커져갑니다.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갔다 오니까 아내가 온몸이 이제 초록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거실이나 방에 있지 않고 베란다에서 마치 나무가 된 듯이 팔을 뻗고 베란다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식물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못 먹어서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끼얹어 주니까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은 화분에 아내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진딧물도 잡아주고 산에서 약수를 받아와서 다리에 부어줍니다. 아내는 입으로는 노란 위액을 토해내고 다리에는 하얀 뿌리가 돋아나고 가슴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아내의 몸은 이제 동물의 흔적이 없어지고 입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은 화분을 사서 그 열매를 심어주고 봄이 오면 아내가 다시 돋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 글을 이제 읽고 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가님께서 글을 썼을 때는 그냥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이 글은 채식주의자를 쓰기 전에 한 10년 전에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의 뿌리가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소설 모두 세상의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를 원하고 그 자유의 모습은 나무로 표현되는 그런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한강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사회로부터 또는 인간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잖아요. 이 네 여자의 열매에서 그럼 받은 상처의 종류는 뭘까요? 여기서 받은 억압과 폭력은 이제 산업화, 몰 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 책 17페이지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구 70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 죽을 것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 30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상처는 받으면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내와 남편이니까 아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의 저런 억압이나 폭력, 받은 상처, 여기에서 아내를 구해주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소통의 부재가 있냐 하면 아내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거,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포기하고 자기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폭인데 너무 쉽게 치부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의 아내가 꿈꿔왔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내가 나는 평생을 정착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은 베란다에서 상추와 들깨를 심고 부엌에서는 콩나물을 키우는 등 정착에 대한 자기만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상추를 심고 들깨 심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완전한 어떤 정착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떠나고 싶은 꿈을 포기까지 하면서 이사를 와줬는데 자기는 자기의 꿈인 정착만을.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은 자취할 때부터 이런 번화한 곳, 사람 많은 곳 이런 것을 자기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소통의 부재가 보이고요. 자취 때부터 사람 많은 번화한 곳을 선호한 남편은 결국 결혼하고도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번화한 30층으로 이사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아내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떠나고 싶다. 이러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어떤 식으로 이루게 되냐 하면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여자의 열매에서 아내가 식물이 된다는 거는 이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 하면 30페이지, 31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번뜩이는 초록빛 몸이 내 물세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났다. 내 아내가 저만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출장 갔다 와서 아내가 베란다에서 점점 식물이 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물을 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고 심어주고 하니까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와서 거기 나를 심어주었어요.
이제서야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여자의 열매는 이런 줄거리와 의미가 있다면 이 속에서는 아름다운 문장,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문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손바닥만 했던 피멍들이 이제 큼직한 토란잎처럼 부풀어 있었다. 자, 이 문장이 좋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작가가 피멍이 커졌다, 이거를 그냥 뭐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거를 비유할 만한 어떤 대상을 동원하면 독자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아기 손바닥이 얼마나인지 토란잎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이게 또 통할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도 좋은 글을 쓰려면 이렇게 토란잎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작가는 여행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이렇게 좋은 비유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손바닥이 얼마만 한지는 우리가 알죠, 그죠? 지금 내 손바닥보다 훨씬 작겠죠, 그죠? 그럼 토란잎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이만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머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토란잎은 이만한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까요? 봄날의 연푸른 실버들 가지가 여름 들면서 짙게 푸르러진 것 같은 둔탁한 녹색이었다. 자, 둔탁한 녹색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초록, 이거보다 훨씬 더 짙은 초록이겠죠, 그죠? 그러면 실버들 가지가 연푸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버들 가지를 알아야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작가도 연푸른 실버들 가지를 자기가 본 적이 있어야 이런 문장을 쓸 거잖아요, 그죠? 연푸른 실버들 가지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그죠? 연푸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자꾸 봄에도 나가보고 여름에도 나가보고 주변의 자연도 보고, 꼭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뭐 도시화된 풍경이라도 자세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글 쓸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법 윤기가 있었던 머리카락은 마른 시래기처럼 푸석푸석했다. 자, 마른 시래기란 얼마나 푸석푸석할까요? 시래기가 뭐예요? 무가 있으면 그 무의 잎, 무청이라고 하죠. 그거를 말린 거를 시래기라고 하는데, 마른 시래기 얼마나 푸석푸석할까요? 자, 이게 마른 시래기입니다. 엄청 푸석푸석해 보이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알고 있다면 내 문장에서 적절하게 비유법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또 볼까요? 붉은 물이 오르기 시작한 풋사과 같던 아내의 뺨은, 자, 풋사과는 빨간색이 되기 전 초록의 사과를 말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빨갛게 되기 전에 붉은 물이 오르기 시작한 상태의 풋사과란 어떤 걸까요? 자, 요게 풋사과라면 붉은 물이 오른다는 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도, 이게 붉은 물이 오른다, 요걸 알고 있으면, 그죠?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 작가님처럼 요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들여 오칠을 하고 유약을 바른 다과상 같은 음성이라고 생각했다. 자, 오칠하고 유약은 뭔지 아시죠? 오칠은 온나무에서 나는 그 끈끈한 액인데, 우리 다과상이나 그 다음에 뭐 도마라든가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데 칠하잖아요, 그죠? 그 유약은 뭐예요? 보통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겉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발라놓으면 엄청 좀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칠하고 유약을 바른 다과상 어떤 걸까요? 자, 이런 거죠. 반들반들하죠, 그죠? 목소리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소설의 첫 문장인데 좀 섬뜩합니다. 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소설도 그렇게 즐겁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실 옆 화단의 모란은 잘린 혀 같은 꽃잎파리들을 뚝뚝 뱉어대고. 자, 모란 꽃 본 적 있죠? 제가 화면 딱 보여드리면 아 이게 모란이구나 라는 거 아실 텐데, 그 모란잎이 떨어질 때는, 모란잎은 마치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정말 혀 같아요, 혀. 근데 그게 떨어질 때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섬뜩하게도 잘린 혀가 뚝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모란꽃입니다. 이제 모란하고 작약은 좀 달라요. 꽃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 모란은 나무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고, 작약은 이런 겉은 비슷한데 원래 이렇게 한번 피어나면 내년에는 싹 다 없어지고 그 밑에 뿌리에서 다시 이제 새싹이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은 나무입니다. 자, 얘가 뚝뚝 떨어지면 이런 모습이죠. 정말 잘린 혀 같은 꽃잎파리들을 뚝뚝 뱉어낸, 이거를 그러니까 평소에 잘 봐두신 거죠. 잘 봐두시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아, 나도 평소에 이렇게 잘 관찰해야 되겠다. 주변에, 내 주변의 물건들, 식물, 동물, 사람, 이런 모습들을 잘 관찰했다가 내가 쓸 일이 있을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여자의 열매의 줄거리와 의미, 좋은 비유법의 문장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